북한 영변 핵시설. 30년간 그곳에서 일했던 부소장 리성철은 2022년 어느 날 보안부 회의실로 급히 호출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고 보안부 책임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70평 특권층 아파트에 살던 그는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그날 그는 무엇을 보았고 1년 후 왜 모든 것을 버려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신다면 응원 한마디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2022년 가을 평양 평천구역 간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성철입니다. 영변 해경구소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담당하는 부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핵심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70평 되는 아파트에 아내 순이, 28살 아들 준혁이, 24살 딸 미양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저희 같은 집을 보고 부러워했죠. 외국산 냉장고, 일본제 텔레비전, 중국산 세탁기까지 다 있었으니까요. 그해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ICBM 발사가 성공했다고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기였죠. 저녁이 되자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대의 사당에서 축하 연회가 있으니 가족과 함께 참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회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하얀 식탁보가 깔리고 평소에는 꿈도 못 꾸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평양냉면, 신설로, 심지어 외국산 과일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절 차례상에 귤 하나 올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바나나, 오렌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축하 친서를 받는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과학자 동무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박수를 치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이와 미양이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조국을 위해 일한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은 가정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우린 천국에 사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나고 자란 부모님은 전쟁 통에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회장 창문 너머로 보였던 평양의 밤 풍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가 있던 만수대의 사당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멀리 보이는 동네들은 깜깜했습니다. 같은 평양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연회장에서 만난 한 동료 과학자의 얼굴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두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느꼈던 그 불안한 기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애가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영변 핵시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하 핵실험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것 아닙니까? 방사능이라고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보안부에서 급히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천을 걷어내니 박철수 박사였습니다. 저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같이 다녔던 동기였어요. 함께 밥 먹고 술 마시고 서로 자식 자랑하던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안부 책임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하 실험장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박 박사가 급성 피폭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박사는 제 나이 또래였어요. 집에 늙은 어머니와 아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기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무는 박 박사와 가까웠으니 장례식에서 잘 관리하십시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당의 명령입니다. 사흘 후 장례식장에서 박 박사 어머니를 뵀습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같은 연세셨죠.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물으셨습니다. 성철아, 우리 철수가 정말 갑자기 쓰러진 거냐?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저는 할머니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할머니, 심장이 안 좋으셨나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입에서 쓴맛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해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조국을 지킨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믿었는데 정작 우리 동료는 방사능에 죽어가고 그 죽음마저 숨겨야 하다니.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봤습니다. 순이도 의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약도 없이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곧 나을 겁니다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박 박사가 일하던 연구실을 지나갔습니다. 벌써 다른 과학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박 박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복도에서 젊은 연구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박사님 방사능 때문에 돌아가신 거 맞죠? 쉿, 조용히 해. 귀 얇은 사람들 많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가 대체 누구를 지키는 걸까요? 인민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인민은 굶주리고 있고 우리 같은 과학자들은 방사능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막는다고 했지만 정작 두려워하는 건 우리 인민들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30해 동안 쌓아온 믿음이, 확신이,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2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장마당에서 구한 쌀로 송편을 빚고 돼지고기로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설날 아침, 아들 준혁이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국 파견 떨어졌어요. 준혁이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핵시설 기술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력도 좋아서 중국 선양기술연수 대상자로 선발됐었어요. 젊은 과학자들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죠. 왜? 무슨 문제라도 있었니?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안부에서 불렀어요. 아버지가 최근 사상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있다고. 그래서 아들인 제가 해외 파견 대상에서 제외됐대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박 박사 장례식 이후 제가 보인 작은 동료들, 회의 시간에 했던 질문들, 그 모든 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딸 미양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저 결혼해야 한대요. 24살 딸아이가 무슨 결혼입니까? 무슨 소리냐? 미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의 아들이 미양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중매를 넣었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싫어요, 아빠. 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게다가 술도 많이 마시고 성격도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딸아이 우는 모습만큼 아버지 가슴 아픈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 간부 집안의 중매를 거절한다는 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준혁이는 아버지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고 미양이는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하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도 그저 체제의 노예였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70평 아파트의 외국산 가전제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면,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좀 더 나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었을 뿐이에요. 순이야, 나도 생각이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자칫하면 우리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대로 사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준혁이와 미양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게 더 위험해요. 그때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자유로웠던 시절 말입니다. 부모님은 가난했어도 자식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자식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감시와 통제, 강요된 결혼, 빼앗긴 꿈. 이게 제가 30해 동안 조국을 위해 일한 대가란 말입니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일부는 밝고 일부는 어두웠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이들에게 진짜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2023년 10월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보안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리성철 동무, 오늘 오후 시에 보안부로 출석하시오. 전화를 끊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미 4번이나 불려갔었어요. 매번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박철수 박사 사건에 대해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최근 사상학습에 불성실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날 오후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보안부 책임자가 앉아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저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령급이죠. 앉으시오. 리 동무. 그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훑었습니다. 동무. 조국과 당에 충성하는 과학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그는 책상 위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난 반년 동안 한 말들, 보인 행동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회의 시간에 했던 질문, 동료들과 나눈 대화, 심지어 집에서 가족들과 한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 동무. 당은 동무를 믿고 싶소. 하지만 동무가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가족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알지 않소?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3대가 멸문당한다는 거 말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손자까지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준혁이와 미양이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깨우냐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나야겠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안부 조사, 감시 기록, 협박까지. 아버지가 위험하면 너희도 위험하다. 미양이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고 준혁이는 평생 감시 속에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말이 맞아요.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미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간다. 대한민국으로. 그 말에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위험해요, 아빠. 중간에 잡히면 총살당해요. 알아.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는 거야. 차라리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3월에 중국 단둥으로 무역 출장이 예정돼 있었어요. 핵시설 장비 수입건으로 중국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외화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돈으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200만 원 정도였어요. 연구소 금고에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총살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월 말 청진에 계신 부모님 산소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산소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감시도 심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명절에도 산소에 찾아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손주들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3월 초 하루,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가야만 하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30해를 살았던 이 땅. 이제 곧 영원히 떠나게 될 이곳. 가슴이 미어졌지만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출장 명목으로 가족 동반이 허락됐어요. 핵심 간부들은 가끔 가족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방 속에는 출장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 위안의 중국 돈, 가족 사진 몇 장, 그리고 중국 조선족 브로커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준혁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미양이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숨을 건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우리는 그냥 출장 가는 가족일 뿐이야. 신의주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날 밤 여관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철교를 건넌다. 중국 땅에 도착하면 약속된 장소로 가서 브로커를 만난다. 그 전까지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3월 16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압록강 철교를 걸어서 건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물이 유난히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북한 국경 수비대 초소를 지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병사가 저희를 보더니 경례를 했습니다. 동무,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속으로는 미안하다. 나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요.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단둥 세관을 통과하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약속된 장소로 갔습니다. 단둥 시내 한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리 선생님이십니까?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돈을 건넸습니다. 그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로는 4병 다 빼낼 수 없습니다. 최소한 2배는 있어야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선양까지 가시죠. 거기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브로커가 준비한 차를 타고 선양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안부였습니다. 리성철 동무. 지금 어디 계시오? 긴급히 귀국 명령이 떨어졌소. 즉시 복귀하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발각된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추격이 시작됐어요. 브로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24시간 안에 선양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하면 끝입니다.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미양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절대 안 잡힌다. 아빠가 지켜줄게. 선양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허름한 아파트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이틀만 버티세요. 제가 한국 선교사님과 연락해서 다음 경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작은 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어요. 밖에서 누가 볼까봐 커튼을 꼭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공안이 들이닥치는 건 아닌가? 보위부 요원이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닌가? 아내와 아이들도 눈만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자식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다음 날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시계를 벗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스위스제 시계였어요. 북한에서 공로상으로 받은 거였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브로커가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창밖으로 선양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환하게 켜진 네온사인.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선양 아파트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내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 숨죽이며 지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창문 커튼은 늘 닫혀 있어야 했고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할까 봐 숨소리조차 조심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한 분을 데려왔습니다. 김철호 목사님이었어요. 60대 조선족 목사님이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아내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일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미양이도 어머니 품에 안겨 함께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곳에서 2달은 더 숨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혈안이 되어 찾고 있어요. 중국 공안도 협조하고 있고요. 지금 움직이면 바로 잡힙니다. 2달이라니요. 이 좁은 방에서 2달을 더 버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음식과 생필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이었어요. 봄이 왔지만 우리는 창밖에 봄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젊은 청년이 이 좁은 방에만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느 날 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자라도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까요? 안 된다. 중국말도 서툰 내가 나가면 바로 들킬 거야. 미양이는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아빠, 보위부가 문 두드리는 꿈을 꿨어요. 우리 다 잡혀가는 꿈이었어요. 24살 꽃다운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하다니.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의사였지만 약도 없이 딸을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꽉 안아주고 괜찮아.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5월 초가 되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왔어요. 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이 근처에서 탈북자 3명이 붙잡혔어요. 공안들이 이 동네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사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엔 더 외진 곳이었어요. 선양 외곽의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그곳 주인은 70대 조선족 할머니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소. 우리도 다 같은 핏줄 아니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고생하며 만주 땅으로 왔다오. 할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셨어요. 한 달 만에 제대로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양에서 받는 동포의 정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입니다. 할머니가 밤에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새끼들도 한국 갔다오. 남쪽이 좋다더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당신네들도 꼭 한국 가시오. 여기 중국에 있으면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제 어머니 같았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5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온 가족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달 반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가짜 여권을 써야 해요. 공항에서 걸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속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 있어도 위험하다. 준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시다. 이렇게 숨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미양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도 가고 싶어요.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간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날 밤 조선족 할머니 집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북쪽 하늘에는 고향 평양이 있고 남쪽 하늘 너머에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선양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목사님이 건네준 가짜 여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리성철이 아닌 장희민이라는 중국 이름이었어요. 출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중국 공안이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유심히 쳐다봤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겨우 중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통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 차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안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상관을 불렀어요. 그 순간 미양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라 긴장했나 봅니다. 제가 중국말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상관이 통과시켜줬어요. 비행기에 올라 5시간 동안 태국 방콕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방콕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밖에서 박정수 집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콕 시내 한 교회로 가서 이틀을 머물며 한국 대사관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갑자기 교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박 집사님이 문을 열고 경찰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다시 온답니다. 그 전에 대사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날 밤 바로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65년 만에 보는 남쪽의 태극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석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이는 남자라고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양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가족들과 둥글게 앉았어요. 우리 해냈다. 정말 해냈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입국장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환한 조명, 끝없이 이어진 고속도로,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밤낮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써봤어요.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핵무기가 인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독재 정권을 지키는 도구였다는 것. 박철수 박사님은 그저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마트였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쌀, 고기, 과일. 북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석 달 후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미양이는 통역사가 되고 싶대요. 통일되면 남과 북 사람들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아내는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하고 저는 한 연구소에서 자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이면 자꾸 고향 생각이 납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부모님 산소가 그립습니다.
추석에 차례상을 차리고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자유는 우리 민족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같은 피가 흐르는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꼭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준혁이와 미양이가 자유롭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찾아뵐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